네, 이제 평가의 단계 첫 번째 스크리닝, 선별입니다.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를 많이 해요. 스크리닝 검사를. 그래서 어느 정도 아동의 효율적,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한 수준이고요. 이제 표준화된 규준 검사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요즘에는 저도 초등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지능 검사를 봤어요. 집단 지능 검사를. 그래서 전부 다 딱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지능 검사를 보는데 일종의 지능 검사가 표준화된 규준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딱 봐요. 전부 다. 그럼 학생들의 지능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지적장애 학생의 그 조건 중에 지능 점수가 70 이하일 경우를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해요. 물론 거기다 추가적으로 적응행동 검사도 적응행동에 대한 체크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70점 이하면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동이 표준화 검사를 실시를 하고 나오는 점수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면 왼쪽에 세로에 있는 거는 특수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다 없다예요. 그리고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심층적인 평가를 의뢰하냐 안 하냐. 의뢰되지 않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2대 2니까 이제 총 4개의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예요. 장애도 있고 애예요. 그런 아이가 지능 검사를 봤을 때 당연히 70점 이하로 나오겠죠. 그러면 의뢰를 하겠죠. 이거는 지적장애 학생이 당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지능 검사를 해서 70점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D 같은 경우 일반 학생이 지능 검사를 봤을 때는 일반 학생은 특수교육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이 지능 검사를 봤을 때 7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이 학생은 비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교육이 필요 없고 IQ 검사도 70 이상이 나왔으니까 의뢰하지 않죠. 필요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그러면 D 이것도 괜찮죠. 그럼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B랑 C라는 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비장애 학생이에요. 비장애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능검사 보는 날 이건 오늘 하루가 날렸어. 엄마로부터 아침부터 혼나고 늦잠 잤다고 밤 전날에 너무 게임을 좀 했다고 해요. 게임을 해가 늦게 자는데 안 일어난다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밥도 먹니 많이 하고 또 아침 기회 오는데 뭔가 또 날씨가 흐려. 그래서 아이씨 오늘 시험 보는데 너무 짜증나. 그래서 봤는데 이게 웬걸? 68점이 나왔어요. 문제 읽기 싫어가 좀 찍었더니 68점이 나왔어. 그러면 70점 밑인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비장애 학생이에요. 이럴 경우에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7점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조금 더 알아봐야겠는데 하지만 이 아이는 비장애 학생이라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검사에서 맡긴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게 B라고요. 그럼 반대로 C 같은 경우 위험의 상황인데 필요해요. 지적장애 학생 3급이에요. 필요해요. 근데 오늘따라 얘는 기분이 되게 좋아. 아침에 잘 먹고 했더니 어머님이 칭찬도 해주고 아빠가 오늘 너 옷을 잘 입었는데 그래 용돈 탁 주고 또 오는 길 내내 날씨도 좋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또 찍었던 문제가 다 맞았네.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지능검사를 딱 봤더니 72점이 나와. 어라? 70점이 넘었네? 점사의 결과에만 보면 지적장애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아이는
지적장애 3급 아이로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C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B와 C의 경우의 아이들이 선별 과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랑 C 있는 아이들 중에서 걸린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저희들 입장에서 특수교육이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더 위험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맞아요. C라고 했죠? 예 맞아요. C인 경우가 정말 안 좋은 경우죠. B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도 아니고 비장애 학생이에요. 그냥 단순히 점수가 좀 낮으니까 조금 더 검사를 해보고 진행해봐라. 그러면 그냥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소요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이 학생의 경우.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위험의 경우는 지적장애가 필요한 아이예요. 학생이에요. 아니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특수교육 대상자일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교육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조기에 중재가 들어가서 더 향상될 확률이 있는 건데 이미 그 전에 안 된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 그 결과에서 아까 말했던 위양 아동이 더 심층적 평가를 의뢰하으나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별되는 경우를 타입 1 에러라고 그러고요. 위음 아동이 심층적인 평가를 의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타입 2라고 해요. 그래서 위음인 경우가 조금 더 학생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민감도와 명확도라고 하는데 검사 도구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선별 도구가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동을 선별해내는 정도를 민감도라 하고요. 장애를 가지지 않는 아동을 선별해내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은 선별하는 것. 그러니까 점수대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명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A, B, C, D에 대한 거로 그래서 민감도를 구하는 게 A 플러스 B분의 A를 민감도, C 플러스 D분의 D를 명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앞부분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진단, diagnosis. 어떤 상태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장애가 있는지 그 검사를 아까 A 같은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68점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로 장애가 있는지 어떤 장애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중증인지 경증인지 지금은 장애 등급이 없어졌지만 1급 학생인지 2급 학생인지 3급 학생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특정 장애의 유무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애의 원인은 알 수 없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어느 정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뭐 임산부가 그 임신 중에 뭐 약물에 대해서 또는 뭐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unknown 알 수 없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어떤 장애네 뭐 자폐증이네 뭐 정서행동이네 지적장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러면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할 필요도 있고 안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또는 적격성이라고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적격성을 뜻하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왼손이 좀 불편해요. 누가 봐도 손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저는 오른손잡이고 글을 쓸 때도 오른손으로 다 쓰고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다 하고 젓가락질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왼손 때문에 장애인 카드를 받아서 어느 정도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교육에 의해서는 저는 뭐 IQ 검사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문제라기보다는 뭐 100 이상의 수준이 되고 또 무슨 검사 있을까요? 뭐 두 다리도 멀쩡히 잘하고 뛰어다니는 거 잘하기 때문에 굳이 이 왼손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이 되고요. 이거는 뭐 장특법이라고 보통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미국은 장애인 교육법 IDEA와 주법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앞에서 밑에 뭐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모두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나요? 맞나요?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는 한 적이 없나?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나오는 장애 영역들 있죠. 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서행동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발달지체까지 있고 하나가 더 있죠. 학습장애라는 게 있어요.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년기, 우리가 지금 교육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존재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졸업을 하면 그냥 비장애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지적장애 3급으로 이렇게 또 얘는 바꾸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뭐 계속 얘기했듯이 제가 왼손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굳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필요 없죠. 그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여기 나오네. 이거는 이제 상지 기능 장애 예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급수는 다 없어지고, 여기서는 1급부터 3급은 우리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일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2급 이후 한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사람 하면 꽤 심하죠. 하지만 오른손잡이고 이제 한 팔의 팔꿈치 이상의 부위가 잃은 부위가 왼손, 제가 주로 쓰는 손이 아니라 그러면 저가 당연히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뭐 내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적격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이 부분은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IP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상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인데 이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아동의 인적 사항, 현재 수행 수준, 교육 목적, 배치 기관, 관련 서비스, 정규 교육 참여 정도, 평가 계획, 관련 전문가 및 부모의 동의 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국은 만 14세부터 개별화 전환 계획을 포함을 시켜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IP 팀을 구성해서 장애 아동의 IP를 작성하는 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좀 이게 말이 잘 쉽지도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아마 현직 교사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IP 작성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해요.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어쩔 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여기 보면 IP 팀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이 다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어느 한국인 그 부모님이 장애아동 때문에 이민 아닌 이민을 좀 오셔가지고, 네, 그 학생이 학교 배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폐성 장애 1급 수준의 아동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물론 더 나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덩치는 크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 18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그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당연히 특수교사, 그리고 보조교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학교 부장, 그리고 nurse, 학교 우리가 보건의, 그리고 상담, 심리, 그리고 교육 디스트릭의 좀 높은 분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부모, 장애 학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까지 이렇게 와 참여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그전에는 평가도 하고 뭐 선별 작업이나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을 다 했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아이에게 배치 프로그램은 이거를 뭐 지금 단계는 60%니까 향후 요거를 90%까지 올리는 거를 저희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그대로 가요. 근데 이 수업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한국에서 왔다 보니 영어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요구하는 바로는, 저도 동항이라 생각이지만, 보조교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말도 할 수 있고 미국말도 그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IP 미팅 때. 그래가지고 그 학교 측에서는 최대한 알아보겠지만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약에 그런 보조교사가 있으면 아마 기존에 그 다른 뭐 다른 장애 학생한테 되어 있으면 좀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려사항이라고는 했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났을 때는 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신에 다른 방법 차선책으로서는 같은 학년 내에 한국인 학생이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같이 이제 뭐 버디 시스템 같은 형태로 그 학생, 물론 장애 학생이에요. 장애 학생이지만 경도 장애 학생이고 고기능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여기 우리 그 전학온 학생을 도와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IP도 다시 조금 수정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배치 또는 뭐 저번에 얘기했던 특수교육,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이 아이가 통학 환경에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특수학급에만 있느냐, 아니면 부분 일부 시간에는 통학학급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의 배치까지도 다 할 수 있죠. 개별화 교육, 우리가 IP에서 조금 미국과 차이점은, 한국은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교의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의해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한국은 배치 기간과 전환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IP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0세에서 2세 장애 영유아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3세에서 5세 장애 유아는 부모의 동의하에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고요.
뭐 개종의 학교 중에서 이제 유치원이 포함이 돼 있는 학교들은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들은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 전에 단계인 뭐 0세에서 2세, 3세, 5세로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지침이나 이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도 일단은 실시는 하지만 이거는 학교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리지널 센터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좀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킨더가든이나 프리스쿨 내에서도 이게 실시가 되고 합니다. 그럼 형성평가, 그러니까 IP 작성과 배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제 학습에 대하면 그 대상 학생에서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통해 가지고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교수적 수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진전도 평가라는 걸 실시를 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아동의 수준을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중대가 할 때마다 막 끝나고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사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운영 행동을 하게 되면 단일 대상 연구 형태로 많이 하죠. 아동의 1명, 2명, 뭐 3명. 일단 1대1로 많이 할 거로 저는 좀 알고는 있지만 단일 대상 형태로서 이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도도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중재를 하면서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괄평가. 아동이 제시된 기간 동안 IP에 명시되어 있는 진전을 보였을 때 대한 결정으로 지속적인 형성평가와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기 또는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제 클리닉 그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뭐 10회기 또는 뭐 20회기 아마 회기 수가 정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에 총괄평가가 실시하고요. 사정 자료에 따라 IP 수정 및 보완이 되고 교육적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총괄평가를 통해서 이제 특수교육 지속도 받아야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합니다. 뭐 학년이 끝났을 때도 이거 보면 이제 다음 학년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학년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대부분 그렇진 많은 경우는 뭐 특수교육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결정까지는 안 가지만 뭐 이거를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특수교육의 지속적인 여부를 할지 안 할지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정 방법의 종류에 들어갈게요.